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외부 공격을 당해 약 350억 원가량의 암호화폐를 탈취당하는 해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코인에일의 해킹 사건에 이어 이달에만 두 번째 발생한 대규모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발의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편요금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를 기존의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전면 개편에 나섭니다. 단순히 근속 연수가 같다고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어려움과 숙련도 등을 기준으로 임금 책정하는 것인데요. 적지 않은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노조의 반발이 거셀 전망입니다. 네,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2부입니다. 2부에서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제 이슈들 총 3가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하나하나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외부 공격당했습니다. 손해액만 약 350억 원에 달합니다. 코인에일의 해킹 사건에 이어서 이달에만 두 번째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열흘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이 가장 믿을 만한 거래소로 알려진 빗썸이 또 해킹 피해 당했습니다. 그렇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7건의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7개 중에 6개가 한국에서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해커들의 놀이터가 된 건 뻔히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빗썸 같은데 하루 거래량이 5천억이거든요. 세계 6위고 그다음에 37개의 이 암호화폐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과연 이게 뚫릴 게 뚫렸냐는 거를 의문시하고 싶어요. 네네.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뚫렸습니다. 이메일 피싱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리고 징조가 있었어요. 그 전에 이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네. 이메일들이 나갔어요. 네. 이 본사에서 낸 것도 아닌데.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이 빗썸을 가정해서 냈고요. 빗썸 직원들한테는 공무원이나 다른 무슨 어떤 기관에서 내는 것처럼 이메일이 또 왔어요. 거기에 엮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텀업 방식이라 그래서 안에 있는 직원의 이 PC를 먼저 숙주로 놓고 네. 거기에 서버를 침투하는 가장 이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그냥 초보 해커 그렇네요. 방식에 당했거든요. 네. 근데 빗썸은 첫 번째라고 그러면 봐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잖아요. 작년 네. 2017년 6월 달에 36,000개 고객 정보 유출해서 당했을 그랬었죠. 때도 직원 서버가 거기서부터 나가기 시작한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빗썸 뭐 굉장히 잘해요. 잘했는데 자기네들이 5월 달에 제1금융권의 수준의 이 보안을 자기네들이 갖췄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국제정보보호규격이 있는데 ISMS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인증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아니 그거는 생명 같은 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 관계자들을 물어보니까 정부가 뭐 인증을 안 해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네. 무슨 답변을 얘기하면 이 정부에서 네.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런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하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생명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세계 6위 업체인데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좀 잘난 체를 하면 안 되는데 네. 잘난 체를 한번 했어요. 뭐냐면 이런 보안 솔루션을 뭐를 갖고 있는다는 것은 네. 절대 비밀로 얘기를 안 합니다. 네, 이런 네. 업체에서는. 네. 근데 대놓고서 우리는 안랩의 세이프 트랜잭션을 갖춘다 이러니까 이거는요 해커들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해커들을 상대로 이 말을 하면은 큰일 나는 게 우리는 누구도 못 뚫는 방어막을 갖췄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이었는. 예,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한 거죠. 네. 그러면 해커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고 그러고 다 들어오거든요. 네. 안랩의 세이프 트랜잭션을 자기네들이 설치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럼 우리가 뚫어드릴게요. 그러고 뚫어온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금 한 것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먹이를 던진 꼴이네요. 이 도발하면 안 되거든요. 해커들은.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굉장히 반성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단 수습은
웬만큼 이제 안정세로 갔어요. 첫날 네. 4%가 빠지더니 그 다음날 끝날 때 0.75가 이제 올라가서 끝나는데 네. 자,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는 네. 진짜 이 보안이라는 건 생명인데 네. 자기네 이제 전체 직원의 20%가 여기 뭐 정보 보안에 관련됐다는데 더 쓰셔야죠. 그렇죠. 네. 여기 거래소의 생명은 이런 정보 보호고 그다음에 아니 유출돼서 이 뭐 이렇게 막아주는 거 굉장히 이것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이 숙명처럼 여겨야 되는데 네.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네. 뭐 그런 좀 자만한 것들이 사실은 좀 느껴집니다.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지난해 6월에 고객 정보 유출되는 사건이 있은 후에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들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지금 일본 첫째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맨날 싸움박질 하느라고 이거 지금 암호화폐라는 게요. 네. 지금 벌써 3세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나온 다음에 리플이나 이더리움이 나오고 지금 에이오스가 나오는 3세대의 암호화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암호화폐라는 이것입니다는 정의조차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 암호화폐를 만약에 어떤 법적으로 이제 뭐 벌을 주거나 처벌할 때 그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자금 세탁 방지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통신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이제 그거는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던데 네. 일단 암호화폐가 무엇이라는 것을 규정을 해줘야 이게 자산인지 화폐인지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식의 정보 이 보호망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것도 넣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너무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자, 그럼 이제 일단은 이 일본에서 네. 정확히 규정을 내린 일본 버전을 보면은 네. 자산인데 네. 법정 화폐의 기능을 한정적으로 수행을 한다. 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재무부와 어디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보면은 네. 거기도 같은 제한된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지면서 가치 척도의 수단, 네. 그다음에 거래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네. 화폐에 중점을 둔 거고 일본은 자산에 중점을 둔 거고. 그러면 자산으로 중점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금을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화폐라는 것은 화폐로서 만약에 정의라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한 아주 중점적인 지금 틀이 없기 때문에 네. 화폐에 대해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따로따로 놀잖아요. 네. 뭐 어디는 이 화폐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된다. 맞아요. 증표라고 써야 된다. 유통이라 써야 된다. 등등. 그다음에 정부도 지금 엇박자로 막 나가요. 왜냐하면 아니 거래소에 네. 거래소 하지 말라는 게 정부의 입장으로 이해하시죠. 네. 국민연금이 28억이나 투자를 했더라고요. 중기 뭐 벤처분가요? 네. 거기도 30몇억인가를 거래소 관련된 사업에다가 했고요. 저 우정사업본부 네. 8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네. 저기다 또 투자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우정사업본부는요, 웃기는 게 진짜 웃기죠, 이거는. 네. 그런 우정사업본부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금융위원회에서 나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맨날 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서는 자기네 돈은 거기다 투자를 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고 그러면 법적인 이런 어떤 정의만이라도 내리면 그 다음은 업계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 자체에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의 크기와 방향성만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빨리 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심각한 해킹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움직임이 적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미국 언론이 또 분석하는 것까지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분석을 내놨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언론이요. 첫 번째 빗썸이 CNBC에서 한 거예요. 빗썸이 빠른 대처를 했다. 네. 바로 이제 터지자마자 30분 만에 다 차단하고 네. 이제 이 거래소에는 핫 월렛이 있고 콜드 월렛이 있어요. 핫은 이제 인터넷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콜드 월렛, 콜드 지갑에는 이걸 완전히 빼서 외부하고 접촉이 안 되는 데가 이제 갖다 놓은 걸 콜드 월렛이라고 하는데 글로 싹 몰았어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 공격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빗썸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유보금이 있거든요. 네. 그걸로 전액 배상을 하겠다. 아. 그런 조치는 그런 두 가지는 굉장히 잘했죠. 빗썸이 네. 빠른 조치와 빠른 했기 때문에 시장이 동의를 안 했어요. 만약에 이거 해킹이 이 정도 됐으면요. 네. 지금 뭐 전 세계의 비트코인이 와장창창 했어야 되는데 빠른 얘기를 나왔고요. 네. 또 동시에 뭐 미국의 테더라는 이 가상화폐가 있는데 그거는 달러하고 연동이 돼 있었어요. 달러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조치를 합니다. 유보금으로 배상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테더가 저게 가짜인 줄 알았거든요. 네네. 유보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유보금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묶여지면서 요번 사건은 조금 이 시장 차원에서 보면 큰 변동 없이 넘어가는데 네.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그냥 봐줄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진짜로 제1금융권이 가지는 뭐 정보 보호에 관한 그런 요건 그것을 뛰어넘는 정도의 네.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야 됩니다. 네. 피해 액도 워낙 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객님? 뭐 일단은요.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지금 1월 달에 이 정보통신부에서 전수검사를 했어요. 네. 근데 21군데를 했는데 네. 17군데가 네. 이 감시 모니터링 체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8군데는 네. 21곳 중에 18개는 이 암호키하고 네. 이 지갑하고가 네. 같이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 갖다 쓰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취약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강력한 분리, 아까 말씀드린 콜드 월렛, 핫 월렛 이런 제도부터 해서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는 것 5가지만 주면요. 네.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 없이 네. 그다음에는 알아서 자율스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네. 꼭 해줘야 돼.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래소가 난립을 했잖아요. 네. 그거 지키지 못하는 그 거래소들은 일단 퇴출을 시켜야죠. 네. 네. 그러한 방법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일함에서 비롯된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워낙 피해도 크고 신뢰도 있는 거래소가 또 피해를 입은 만큼 앞으로의 후속 조치가 더 잘 돼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 발의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오늘 보편요금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문님, 이 보편요금제에 대한 설명부터 한번 해주시죠. 보편요금제가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이제 대선 공약이 뭐 이 통신비 인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 사실 결정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뭐 통화하고 음성 뭐 이런 메시지 주는 거 플러스 데이터 1기가를 네네. 2만 원대 그렇죠. 제공을 하는데 네. 그거를 모든 이 업자들한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 하나에게만 강제적으로 이러한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는 제도. 그것이 이 보편요금제의 네. 골간이고요. 네. 왜 이것이 이 핵심이냐면 당초에 이제 예상하기를 이렇게 되면은 한 4조 정도의 네.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다 그랬거든요. 전체 자기네들이 하면은 네. 이 그 정책들을 모두 추진하면 네. 근데 보편요금제를 하면 2조 정도가 깎인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이 돼야 네. 소위 말하는 통신비 절감 이 정책이 완성.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요금제 지금 하려고 했고요. 네. 19일인가요? 국무회의를 통과를 네. 해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간 거죠. 네. 그럼 고문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이 보편요금제가 업계 발전을 좀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시각이신가요? 아이고 이거는 뭐 100% 대구 안 대구를 떠나서 네. 왜 시장에 개입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아니 왜 정부가 요금제를 지금 정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뭐 1등 기업만 뭐 해서 아니 1등 기업이 열심히 해서 1등한 거지 1등할 때 정부에서 도와준 거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면은 지금은 1등 기업에게 그렇게 강제 출시를 한다면 다른 업체도 네. 따라서 이제 오게 할 것이다. 이제 네. 이렇게 하는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이런 네. 개입이 아니라 시장의 경쟁을 네. 굉장히 더 효율적으로 더
아주 공평하게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왜 그거를 갖다가 뭐 2만 원대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진짜로 어떤 사회주의적 발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현상들을 다른 나라하고 좀 우리 뭐 벤치마킹 하자면 네. 이스라엘이 원래 이런 이동통신사가 3개 있었어요. 네. 그것을 6개로 늘립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요금이 네. 2분의 1 이하로 다 내려갔어요.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좋은 상품을 그렇게 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알뜰폰 업계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값 통신비라는 공약을 걸고 2012년에 알뜰폰이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도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알뜰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그렇죠. 이 요금들을 나오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타격을 엄청나게 받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하는 거 자기네 이제 근간이 없는 거죠. 네. 뭐 그다음에 그 알뜰폰이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노인층이나 또는 청소년층, 청소년은 사실 쓰지도 않고요. 네. 그러면 이 노인층에서 쓰는데 그분들이 좀 더 뭐 근사한 SK나 뭐 LG U 플러스나 뭐 이런데 지금 KT나 쓰지 그렇겠죠. 알뜰폰을 가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타격. 여기는 자기네 소위 말하는 밥그릇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걱정들 하는데 사실 조금 이제 저는 좋게 보는 분은 뭐냐면 지금 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요. 맞아요. 네. 네. 여당 의원들이 이건 아니다. 네. 시장을 좀 공정하게 돌려올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 지금 사실 이 3사가 호응을 하고 있어요. 네. 자기네들이 스스로 지금 그러한 비슷한 요금제들을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내놓으려고 준비들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통신비 절감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5G가 이제 완전히 상업화가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가격으로 5G를 우리가 솔직히 쓸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사실 우리가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이 폰을 하니까 이렇지 다른 나라만 가보세요. 그렇죠. 분통 열통이 터지는 거예요. 네. 그 혜택을 할 때는 3사나 또는 뭐 관련된 회사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게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IT 강국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잘 썼기 때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 경쟁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부가 개입해주면 좋은 방향이지.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가격제를 정해라.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김행카한테 네. 이 말만 하십시오. 그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도 언론 탄압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탄압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 정부도 근데 이제 통신비 인하 방안이 나왔었잖아요. 어떤 걸 다루고 있었습니까? 지난 정부에는. 뭐 똑같죠. 이제 반값 뭐 요금제. 그다음에 이제 뭐 알뜰폰도 나오고 네. 등등을 했지만 이것조차도 소위 말하는 이제 이게 나오면은 솔직히 쓰시겠어요? 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냐. 네.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쓰느냐 이런 조사가 안 된 차원에서 인기 영합주의적으로 반값이니까 저는 반값 내고 싶지가 않아요. 네. 내 돈이 내가 뭐 4만 원이든 5만 원을 내면은 거기에 맞는 충실한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런 국민이 더 많겠어요? 아니면 나 2만 원어치만 쓸래. 이 수요 이 예측 자체를 잘못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거 국회 통과가 좀 불투명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이 앞으로? 이제 이거의 역사를 잘 아셔야 되는데 네.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기억나시겠지만 기본료 폐지하자는 얘기 기억나세요? 네네네. 그것이 위헌 판정이 났잖아요. 이제 위헌성이 있다고 그러고 반대들을 많이 하니까 네. 기본료 폐지가 바뀐 형태가 이게 보편요금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말하는 다중을 위한 어떤 거보다 사실 통신비가 굉장히 가정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핀셋처럼 골라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맞지.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건 선례를 남기면 어렵다.
차라리 특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편요금제 행방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에 나섭니다. 호봉제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님, 올해 공공기관 임금체계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호봉제, 그다음에 성과 연봉제, 네. 그다음에 이제 직무급제. 네. 그런데 자, 뭐 앞에 두 개는 잘 아시지만 연차가 올라갈수록 이 월급으로 쌓이는 연봉제, 거. 네. 그다음에 성과급제는 내가 얼만큼 잘했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 직무급제는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획 담당을 하는 부서하고 네. 뭐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계몽을 하는 부분은 일의 이 강도나 뭐 어떤 그렇죠. 이 차이가 있잖아요. 내용은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죠. 네. 일단 월급이. 네. 그런데 내가 농림부에 소속하고 우리 김앵커가 어디 노동부에 소속을 하는데 같이 네. 대민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둘이는 월급이 같아야 돼요. 업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체 쫙 깔아놓고 네. 업무에 따라서 이 업무는 얼마를 준다. 네. 이런 것이 직무급제입니다. 네. 지난 박근혜 정부도 한번 보게 되면 성과급제가 시행이 됐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모님. 성과급제 좀 연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사실 그 네. 공공기관에 네. 이제 임원들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쭉 내려오면서 이제 전적으로 2016년도에 완전히 뭐 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게 들어갈 정도로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사실 그러면서 조금 무리하게 밀어붙인 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 취업 규칙을 고치려 그러면 이게 취업 규칙을 고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취업 규칙이 이 노동자의 불이익을 갖고 오는 취업 규칙 변경이면 네.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네. 근데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의 의결로만 간 데가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네. 이거는 위헌이다. 이건 위법이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네. 적폐로 이제 몰아서 싹 없앴죠. 네. 그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간 게 사실 직무급제가 됐고요. 네. 지금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그 공운회에서 이제 계획을 짜서 다음 달에 이 공공기관 혁신 개혁 추진안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이제 간다고 하는데요. 네. 참 이것도 웃깁니다. 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네.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에요. 공무원 대상이 아닌가요? 공공기관만. 그러니까 공무원 자체는 그냥 네. 공무원 임금 보수에 관한 체계에 그냥 가는 거고 네.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다른 예. 기관만 대상이군요. 그래 공무원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입이 이만큼 나온 게 아니 먼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쫓아갈게요. 이제 그 상태에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노조나 또는 이 뭐 공무원 노조 이런 데서도 분명히 파도가 넘어올 것 같으니까 네.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업계에서는 결국은 제2의 성과연봉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노조가 지금 찬성할 리가 그렇죠. 없죠. 자, 직무급제를 하면은 지금 굉장히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합리적인데 사실 지금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근데 40살, 50살 그 정도의 그 뭐 연세를 가지는 네. 중간층 이 허리는 실질 임금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단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받아들일지 네. 안 들일지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그다음에 직무의 내용들에 대한 직무 분석이 네.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등등. 그래서 지금 한국노동연구원에다가 지난 1월부터 네.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줘서 용역 연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이 직무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면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 되죠. 네. 이번 정부 처음으로 이제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주 미흡이 8곳이었고요. 채용 비리 때문에 점수가 깎인 곳이 100곳이나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호봉제 폐지하는 것이 이 공공기관의 경영 문제점 해소할 수 있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직무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분석해내냐. 직무 분석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직무별 임금 산정을 그러면 어떤 방식. 기준으로 할 것인가. 네.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 직무급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뭐 사기업에서까지도 다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잘 연구만 하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숙련도가 또 다르잖아요. 1년 그렇죠. 차고 2년 차. 네. 숙련도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다 까보고 보면요.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하고 똑같으니까 그렇네요, 사실 네 뭐에 따라서 이 월급을 주느냐 기준의 문제인데 네. 이게 직무급제가 문제가 아니고 성과 연봉제가 문제가 아니고 노조와 또는 해당되는 이 당사자와 얼만큼 소통하고 네. 합의를 이끄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보면 이제 뭐 안 봐도 이게 뭐 뻔한 얘기가 네. 굉장히 속도전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합의를 전제로 해서 네. 몇 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단계별로 막 무슨 2년 만에 최저임금 100만 원까지 그냥 속도 내는 가면 뭐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강이 있는데 장수가 강을 건너서 나를 따르라 해서 강을 건너갔는데 네. 국민들은 뒤에 강을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너무 속도를 낼 게 아니라 네. 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들은 진짜 노조와 당사자의 의논과 합의를 통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한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했었는데요. 여기와도 관계가 있을까요? 호봉제 폐지가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왜냐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사람들은 네. 다 지금 직무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전환된 사람은 야 이거 무늬만 정규직이고 네. 똑같은 거 아니냐. 어떤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가면 사실은 이 안전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잘릴 그런 것 이유가 때문에 없으니까 가기도 갖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호봉제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벌써 현장에서는 직무급제를 새로 취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런 분들은 뭐 소위 말하는 불만이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거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정규직으로 간 자체가 굉장히 큰 이 이벤트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좀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모님?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합의. 네. 소통 그리고. 예, 소통. 네. 그것만 잘하면요. 그리고 절대로 빨리 가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요. 거기 가면 뭐 이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고 네. 가서 또 개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네. 이 진짜로 참는 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이거 갖고 또 이제 경영평가 안 하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뭐 빠른 시에 이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정책을 안정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할 때는 네. 굉장히 많은 대화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가 좀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 3가지 이슈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잇따르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조명을 해봤고요.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한 내용도 봤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호봉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국내외 이슈들 보시면서 신중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